충격. 여자친구의 사적인 사진을 발견한 남자친구와 그의 어머니가 그녀를 살해하고 시체를 강에 유기. 한 시신이 강에 떠다니는 것을 발견한 후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으며 여러 가지 미스터리를 발견했습니다. 피해자는 어깨에 장미 문신이 있고 빨간색 매니큐어를 칠한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피해자가 외관상 저렴한 옷을 입고 있었으나 속옷은 고급 브랜드를 착용했다는 사실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점은 범인이 혼자 행동하지 않고 가족도 사건에 끌어들였다는 것입니다. 왜 범인은 매춘부로 일하던 이 여자에게 잔혹하게 행동했을까요? 그가 그렇게 잔인하게 행동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살인자가 왜 이 여자를 살해했는지 아실 수 있거든요. 그러나 먼저 새 영상이 올릴 때마다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채널을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실제 범죄 사건을 2D 스타일로 각색한 작품입니다. 이 사건은 중국 중경시에서 실제로 발생한 사건입니다. 1월 8일 아침 일찍 강북구에서 어부 한 무리가 평소처럼 하루를 준비하며 강가에 모였습니다. 물살을 일으키며 노를 젓는 소리가 고요한 물결을 깨뜨리고 작은 배들이 천천히 움직이며 아침의 조용한 분위기를 무너뜨렸습니다. 갑자기 한 어부가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는데 그들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 플라스틱으로 짠 가방이 물 위에 둥둥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더 가까이 다가가자 어부 중 한 명이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가방 안에 시신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부는 즉시 당국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곧바로 조사팀을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 조심스럽게 그 플라스틱 가방을 열었고 안에는 한 여성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키가 약 155cm 정도, 나이는 20대에서 30대로 추정되며 값비싼 옷은 아니었지만 세련된 코트를 입고 검정 양말을 신었으나 신발은 없었습니다. 시신은 오랜 시간 강물에 잠겨 있었으나 갈색으로 염색된 세련된 머리카락을 통해 이 여자가 미모의 소유자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빨갛게 칠해진 단정한 손톱은 그녀가 생전에 자기 관리에 매우 철저했음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외관상 입고 있는 옷은 고급스럽지는 않았으나 스타일이 세련되고 유행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주목할 점은 피해자의 속옷이 고품질 브랜드로 매우 섹시하고 스타일리시한 디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로 보아 피해자는 속옷에 상당히 신경을 썼으나 외부 옷차림은 상대적으로 간소했습니다. 검시 과정에서 법의학자는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는데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장미 문신이 크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단서를 바탕으로 경찰은 피해자의 신분에 대한 초기 추측을 내놓았습니다. 피해자는 가정주부도 아니며 시골 출신도 아닌, 특히 속옷에 신경을 쓰는 도시 여성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였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피해자가 클럽에서 일했거나 심지어 매춘부였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법의학자는 계속해서 피해자의 사망 원인에 대한 단서를 찾았는데 폭력으로 인한 상처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공격을 받거나 칼에 찔린 흔적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해자의 위를 검사한 결과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이 남아 있었으며 폐에서는 강물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정보는 그녀가 시신을 유기하기 전에 이미 살해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법의학자는 피해자가 베개로 입과 코를 막아 질식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 단계는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었으나 피해자는 신분증이 없고 시신이 오랜 시간 물에 잠겨 있어 상당히 부패가 진행된 상태여서 신원을 확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때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새겨진 장미 문신이 유일한 단서로 남아 신원 확인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경찰은 장미 문신의 출처를 찾기 위해 문신업계 종사자들을 인터뷰하며 더 깊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전문 문신사의 견해에 따르면 피해자의 몸에 새겨진 장미 문신은 상당히 조잡하며 저렴한 종류로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문신 가게에서 시술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중경시와 같은 대도시에서 문신 가게가 너무 많아 조사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장미 문신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결과가 없을 가능성도 높아 보였습니다. 수사 중 경찰은 피해자와 비슷한 외모를 가진 한 젊은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이 여성은 손톱을 칠하고 머리를 염색하며 손바닥 크기의 장미 문신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서만으로 그 여성이 피해자임을 확신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부검 과정에서 법의학자는 특별한 점을 발견했는데 피해자의 음모와 겨드랑이 털이 모두 깎여 있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나이트클럽에 종사하거나 더 나아가 매춘부일 가능성을 90%로 높였습니다. 이러한 발견들은 특히 피해자가 매춘부라면 신원 확인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분야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다른 지역에서 중경으로 이주해온 이주민이며 주로 불법으로 나이트클럽이나 위장바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신이 약 20일 동안 물에 잠겨 심하게 부패했기 때문에 피해자의 지문을 채취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손가락의 피부가 벗겨지고 변형되어 지문 채취 과정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법의학팀의 노력 덕분에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태의 지문 3개를 채취할 수 있었으며 이것이 사건 해결의 유일한 희망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스촨성 형사수사국의 지문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한 결과 일치하는 정보를 찾아냈습니다. 피해자는 스촨성 광안 출신의 여성 저우민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여자의 지문 정보는 과거의 사건으로 인해 광안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었으며 덕분에 경찰은 신속하게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여 수사의 새로운 방향을 열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신원을 알게 된 후 경찰은 저우민의 집을 찾아가 상황을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이 집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꽤 활기찬 분위기에 놀랐습니다. 대문에는 축하라는 빨간 글씨가 걸려 있었고 정원은 빨간 리본과 다양한 색상의 종이꽃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디테일은 저우민의 가족이 누군가를 위한 성대한 결혼식을 준비 중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알고 보니 저우민의 여동생이 결혼식을 준비 중이었으며 가족이 기쁜 소식을 기다리던 중 경찰이 저우민의 사망 소식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저우민의 죽음을 마주한 가족은 경찰이 잘못된 사람을 찾았다고 주장했는데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우민이 QQ, 귀메신저를 통해 가족과 연락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우민은 가족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여동생의 결혼식에 참석하겠다고 약속했으며 귀향길에 사기를 당해 돈을 모두 잃었다고 전한 후 결혼식에 가지 못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저우민은 가족에게 조금의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며 은행 계좌로 송금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말을 듣고 경찰은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강에서 발견된 시신은 저우민의 것이 분명하며 그녀는 약 20일 전에 사망했기 때문에 살아서 가족에게 돈을 빌린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수사팀은 저우민을 찾고 있던 그 인물과 피해자가 동일 인물인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저우민과 그녀의 여동생 사이의 채팅 내용을 확인했을 때 저우민이 여동생의 결혼식을 준비하는 동안 실제로 여동생과 연락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가족에게 피해자의 장미 문신 사진을 보여주었고 저우민의 여동생은 그 문신이 분명히 언니의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저우민임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가족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더욱 혼란스러웠던 것은 저우민이 이미 살해된 후에 누가 그녀의 QQ 계정을 사용해 가족과 연락을 취하고 심지어 돈을 빌리려고 했는지였습니다. 경찰은 이 QQ 계정을 사용하는 사람이 용의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으며 저우민을 사칭하여 가족에게 보낸 메시지의 목적이 두 가지라고 추정했습니다. 첫째는 가족이 저우민이 아직 살아있으며 사기를 당해 도시를 떠났다고 믿게 하는 것이었고 둘째는 용의자가 금전적으로 궁핍하여 저우민의 계정을 사용해 돈을 빌리려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경찰은 저우민의 QQ 계정이 해커에게 탈취당했는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제공된 은행 계좌 번호가 저우민의 개인정보와 일치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점을 통해 보아 이 사칭자는 저우민의 사생활을 매우 잘 알고 있으며 그녀와 매우 가까운 관계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저우민의 여동생에 따르면 언니는 중경에서 여러 해 동안 일했으나 연애 문제에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2013년 저우민은 구이저우 출신의 장 샤오보라는 남성과 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 설날에 저우민은 장 샤오보를 가족에게 소개했습니다. 남자친구라는 이유로 장 샤오보는 저우민의 기후 비밀번호와 은행 계좌 정보, 생활 습관을 잘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저우민의 어머니는 저우민이 장 샤오보와 사귀기 시작한 후 몇 달에 한 번씩 전화번호를 자주 바꾸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로 인해 가족들은 여러 번 장 샤오보를 통해서만 저우민의 소식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저우민의 어머니가 장 샤오보에게 전화를 걸어 정보를 탐색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장 샤오보는 자신이 저우민과 함께 있지 않았다고 부인하며 그녀가 운남성 쿤밍으로 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샤오보의 부인은 저우민의 가족에게 더 큰 의혹을 불러일으켰는데 그는 저우민의 모든 활동을 잘 알고 있었고 그녀가 2013년 12월 15일에 충칭을 떠난 시간까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2월 15일은 뭔가 비밀을 품고 있는 날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저우민에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장샤오보의 말을 통해 경찰은 매우 이상한 점을 발견했는데 만약 장샤오보가 저우민이 충칭을 떠난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면 이건 뭔가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법의학 분석에 따르면 2014년 1월 8일에 어부들이 피해자를 발견했으며 사망 시점은 그로부터 약 20일 전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 정보는 저우민이 2013년 12월 15일에 쿤밍으로 갔다는 장샤오보의 진술과 완벽히 일치했습니다. 장샤오보가 12월 15일이라는 날짜를 강조한 점은 경찰의 즉각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달 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 누군가가 갑작스레 구체적인 날짜를 기억해내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대개 특별한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만이 그렇게 정확히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장샤오보가 저우민의 살해 사건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두 사람이 충칭의 한 주거 지역에서 함께 거주했음을 확인하고 해당 지역의 감시 영상을 신속히 확보했습니다. 영상에 따르면 12월 14일 밤에 저우민이 충칭 유베이구의 한 인터넷 카페에 있었습니다. 12월 15일 아침에 저우민이 집으로 돌아왔고 그 후로 그녀가 집을 나서는 장면은 카메라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날 장샤오보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경찰은 비밀리에 조사했으며 그의 직장인 지에 팡베이 전자상가의 출근 기록을 확인한 결과 장샤오보가 출근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자세히 조사한 결과 장샤오보는 실제로 12월 15일에 출근하지 않았고 그날 교대 근무 요청을 했으며 출근 기록에는 여전히 그의 이름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한 점은 12월 15일 오후 6시경 장샤오보가 어머니와 남동생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는 장면이 포착된 것입니다. 세 사람은 대형 가방을 실은 손수레를 밀고 있었는데 이 가방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가방과 매우 흡사했습니다. 이를 통해 경찰은 장샤오보가 이 가방을 이용해 저우민의 시신을 운반해 유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장샤오보의 범행에 대한 의심은 점점 커졌으며 그의 어머니 역시 용의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장샤오보를 체포한 경찰은 저우민의 신분증, 은행카드, 휴대폰이 모두 그의 소지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장샤오보가 꾸며낸 정교한 거짓말들은 결국 드러났고 그는 자신의 여자친구를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장샤오보는 자신이 충칭에서 수년간 열심히 일하며 저우민이라는 아름다운 스촨 출신 여성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동갑내기인 두 사람은 곧 서로에게 많은 공통점을 발견하며 대화가 잘 통하며 점차 호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장샤오보는 이웃들로부터 착하고 조용하며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않는 성격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동료들의 눈에는 장샤오보가 긍정적이고 낙관적이며 담배, 술, 도박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우민은 아름다운 외모와 세련된 패션 감각 덕분에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저우민은 패션 감각이 뛰어난 여성이었으며 등장할 때마다 늘 돋보였으나 자주 밤늦게나 새벽에 취한 상태로 집에 돌아오곤 했습니다. 분명히 장샤오보와 저우민 사이에는 큰 성격 차이가 있었으며 누구나 그 차이를 쉽게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장샤오보는 여자친구의 이상한 징후를 점차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우민의 어깨에 있는 장미 문신을 발견한 후 장샤오보는 그녀가 자신이 생각했던 순수하고 착한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샤오보의 의심은 저우민이 밤에 자주 외출하는 것을 발견한 후 더욱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궁금증을 참지 못한 장샤오보는 여자친구의 휴대폰을 몰래 조사했으며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사실 저우민은 옷가게에서 일한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바에서 일하고 있었고 심지어 마약에 중독되어 매춘까지 하며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저우민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된 장샤오보는 큰 실망과 충격을 받아 그녀에게 이별을 제안했습니다. 저우민은 자신의 실체를 들키고 난 후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한 행동에는 이유가 있다고 변명했으나 장샤오보는 쉽게 그녀를 믿지 않았습니다. 저우민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어려운 가정 환경에 대해 털어놓았는데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아버지의 생일 파티조차 열어줄 돈이 없어 전화로 축하 인사를 전하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여자친구의 어려운 상황을 들은 장샤오보는 마음이 약해져 그녀를 용서하기로 결정하고 다시는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했습니다. 이전에 불행한 결혼 생활을 겪었던 장샤오보는 저우민과의 관계를 더욱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샤오보는 저우민의 생활 방식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는데 그녀는 마약에 빠져 있을 뿐만 아니라 마약을 충족시키기 위해 매춘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장샤오보가 충고를 했지만 저우민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중독 증세가 더 심해졌습니다. 저우민의 마약 중독은 날로 심각해졌고 그로 인해 장샤오보의 경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장샤오보는 저우민의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그녀의 생활 방식을 가족에게 숨기고자 노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우민은 갑작스럽게 장샤오보와의 관계를 끝내겠다고 선언했고 이는 장샤오보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저우민은 두 사람이 맞지 않으며 장샤오보가 자신의 생활 방식을 받아들일 수 없고 그녀를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2013년 12월 14일 장샤오보는 저우민이 집에 돌아오지 않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우민은 지금 밖에 있으며 집에 돌아가지 않고 다른 곳에서 밤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짐을 챙기러 돌아오겠다고 했습니다. 장샤오보는 저우민에게 끊임없이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우민은 그를 자극하기 위해 충격적인 짧은 영상 통화를 열었습니다. 장샤오보가 본 장면은 그를 완전히 무너뜨렸는데 영상에서 저우민은 두 남성과 함께 마약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남자는 저우민의 가슴 위에 마약을 뿌리고 그것을 핥았으며 저우민은 완전히 만족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영상 통화는 단 10초 동안 지속되었지만 이는 장샤오보의 정신에 강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장샤오보는 이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너무나 사랑했기에 저우민을 떠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여자친구의 배신에 절망한 장샤오보는 휴가를 내고 집에서 저우민을 기다렸습니다. 2013년 12월 15일 아침 저우민은 약속한 대로 짐을 챙기러 돌아왔지만 두 사람은 곧바로 격렬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수많은 실망과 배신감을 느낀 장샤오보는 결국 분노를 억제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창문턱에 놓여있던 수건을 사용해 저우민의 코와 입을 막아 그녀가 숨을 멈출 때까지 누르고 있었습니다. 이후 장샤오보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여자친구를 죽였다고 눈물로 자백했습니다. 아들이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장샤오보의 어머니는 그를 자수하라고 설득하기는커녕 또 다른 아들과 함께 시신을 유기하는 데 가담했습니다. 신문실에서 새 모자는 그들의 범죄 행위가 밝혀지고 감옥형에 직면하게 되자 눈물을 흘리며 통곡했습니다. 장샤오보는 여자친구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으며 그저 순간적인 분노로 그녀를 죽이게 되었다고 자백했습니다. 장샤오보에게 저우민이 살해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저우민의 가족은 평소 온순하던 사람이 이렇게 잔인한 행동을 할 줄 몰랐기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딸이 마약에 중독되어 매춘까지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저우민의 어머니는 부끄러움에 딸을 자식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저우민의 어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그 아이를 더 이상 언급하지 마세요. 우리 집안을 수치스럽게 만들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우민의 여동생은 눈이 붉게 충혈된 채로
언니가 매춘 때문에 살해되었다는 소식을 마을 사람들이 모두 알게 되어 가족이 친척과 이웃에게 얼굴을 들 수 없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저우민의 여동생도 이 사건이 시댁에 알려지면서 큰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저우민에 대해 물어보면 가족은 늘 화제를 돌리며 대화를 피했습니다. 그동안 저우민의 가족은 그녀가 충칭에서 패션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기에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밝혀지자 많은 사람들이 가족의 무관심과 부족한 교육이 저우민이 잘못된 길을 가게 된 이유 중 하나라고 비난했습니다. 저우민의 가족은 장샤오보와 그의 어머니의 잘못된 행동이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014년 말 법원은 장샤오보에게 저우민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의 어머니와 남동생도 범인을 숨기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수십 년의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장샤오보는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의 미래까지 파괴하며 그들에게도 감옥형을 안겨주었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좋아요와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가 좋은 콘텐츠를 제공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